진격의 촛불 삼총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참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 이거 뭐 참 엎치고 덮치고 정신이 없어. 하루도 어떻게 마음 편할 날 없이 자, 지나갔는데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재동의 만평. 이거는 좀 지난 거이긴 하지만은 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자미들이 더럽다고 하는. 근데 노량진에 살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노량진이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 물을 마시면서 저렇게 신고도 없이 와서 막 함부로 그냥 입을 대도 되는 거야. 아니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물을 흐려놓고 간 거지. 물을 흐려놓고 간 아, 거지. 참. 더럽혀놓고 말이야. 그다음에 요거는 대진년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양평 이 의혹을 밝히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결과는 저렇게 했단 말이야. 원희룡도 나와라. 말해라. 그랬는데 지금 경찰들이 가뒀죠. 가뒀지. 석방됐지만은 참 이게 뭐 요즘 대학생들 다르잖아. 옛날하고 달라서 잘 뭐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저 모르는데도 저렇게 학생들을 나왔다는 위해서 게. 탄원서 성명을 삽시간에 10,000명 넘게 해서 그 석방 조치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건 난 굉장한 조짐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저건 뭔지 알겠죠? 5.18 때 그 이제 구타하는 때리는 것을 경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자식아 지금 계엄령 나기 직전이야. 삼엄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걸 내가 그렸고 정말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다음에 이거는 킬러 문항. 답을 낼 수 있어. 양평도의 문제점. 그렇지 문제점. 이따가 얘기합시다. 사지선대형에 이게 없네 이게 또. 자, 아이고. 딴 사람한테는 쉬운데 그다음에 또 이거는 건의 열차야. 제법 꽤 됐는데 가장 첨예하고 이거는 끝까지 지금 물고 파헤쳐야 될 거죠. 그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 외국에서 뛰어가도 대통령실을 못 간다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대통령 뛰어가봐야 이 폭우 상황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예, 예. 아는 분이 남겼어. 그럼 뛰어가도 어차피 못 가는 거 아니냐. 그 누구지? 아예 오지 말라고. 아니, 오지 마라 그러면. 저 누구와 얘기하는 거냐고. 오지 마라. 많이 본 사람이야. 접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그냥 거기 있으라고. 뭐 필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뭐 와서 할 일 없다 그러는데 참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개인 자연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이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조직과 재산까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냥 그만 빨리 두는 것이 낫다. 촛불 지난주에는 전국 집중이었습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그 스피커가 짱짱하던데. 저 추미애, 안진걸, 김종대 네, 아, 맞습니다. 세 트리오는 정말 네. 짱짱해서 같이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 부산 갈 일이 있어서 못 됐지만. 영상으로 네. 보셨죠? 그날 7월 15일은 서울 도초에서 민주노총, 윤석열의 퇴진운동본부, 또 시국회의 여러 곳에서 윤석열 퇴진운동이 확산된 그리고 그것이 서울 전체로 보면 총집결한 그런 날이었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이 전국에서 촛불행동은 집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오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계속 와요. 내가 나라도 안 오면 안 될까 싶어서 오는데 맞아요. 오다 보니 서로가 정이 들고 서로가 그리고 온돌이 구들장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리고 반갑고 그래서 우리가 더 결속이 단단해. 맞아요. 찰지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50차까지 이르게 되는데 아까 결속력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정말 역사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시민항쟁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자신의 운동의 진지를 스스로 구축하는 이런 건 정말 초유의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번에 특히 이제 전국 집중해서 아까 우리 광노현 그 촛불행동 고문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추미애 전 장관의 등장도 굉장한 환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네. 연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더군요. 이 윤석열 정권 종식시키자. 끝장내자. 촛불지성으로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킵시다. 네, 그래서 그냥 대단했어요. 엄청난 그 환호.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자 듣고 싶은 말이자 그걸 했고 모두 다 환영했고 열광했고.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설하기 전에 탄핵에 대한 얘기를 정치인이 하기가 조금 이렇게 멈칫거리고 있는데 그거 아닌 거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적반하장 정권이다. 맞아. 엄연한 팩트를 정쟁이라고 한다. 수행 기자단도 아니고 해외 언론이 보도한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국내에서 이야기한 정쟁인 것처럼 몰아붙인다. 후 안 묻히다. 외교하러 가서 경호 공무원을 방패로 세워놓고 명품 쇼핑을 하고 혈세가 들어간 10년 기다린 예타를 무시하고 엿가락처럼 고속도로 구부리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자리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절대 지존 권력이고 나라가 내 거라는 천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반자유민주주의적 지도자의 종말을 자처하고 있다. 지무덤 지갑하고 있다잖아. 그렇죠. 박수 치고 네. 싶어. 어? 칩시다. 박수 치고. 아 정말 이렇게 분명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촛불 지난번에 전국 집중 현장에서도 촛불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게 정치인 또는 정치 지도자가 이런 촛불의 민심하고 만나서 함께 역사를 돌파하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점에서 특히 보면은 민주당이 속히 퇴진운동에 합류를 해서 함께 좀 거세게 돌파하는 그런 거세게 모습을 해야지.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동의하는 바고 전제를 가다듬어서 사투를 해야 돼 지금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윤석열과 관계에서는 전투 대열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전투력을 높여야 된다. 그럼 지금 처절하게 싸울 때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새 돌아가는 얘기 좀 더 깊이 하고 싶은데 우선 첫째 재난 대응 문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중폭우가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도 기후 위기의 재난에서 예외적인 지원 이제 아니다. 유럽은 이미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내다보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또 개선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권 들어서서 아까 말한 대로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지 못한 거야. 저 이태원 그것도 그렇죠. 그렇지. 예. 박원순 시장 때 전국적 전 시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비상 매뉴얼 체계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뭉개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도자가 전신 상태와 주요 관심사에 따라서 밑에 사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미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부터 저런 재난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허용하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마 윗선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수사받고 감찰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만연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 와서 이게 훨씬 더 심해졌다. 질책당할 거를 피하는 것부터 해버리니까는. 그렇지.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어떤 안전에 문제가 생겼는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맡긴 그런 여러 가지 장치, 재원, 수단 이걸 다 총동원을 해서 딱딱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이번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의 태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 오송 지하차도 재난 사고 현장에 가서 카메라 앞에 자기를 돋보이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
어떻게 이 봤어요? 독재 그래서? 정권이라는 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저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재난이 예고된다, 필요하다 할 때 그 근처의 단위 조직에서 빨리 판단해서 즉각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위에 보고하고 위에 보고하고 이게 독재 정권의 폐해잖아요. 우리들이 목격했던 건 뭐냐 하면 사고 수습용 견인차가 들어가는 그 그거를 길목을 막고 자기가 막고 있어. 세상에나. 그 잠깐 짧게 하면 된다고. 본인이 뭐라고 해명을 했죠. 보면 그 짧게라는 건 기자들한테 한 얘기고 자기는 둘러싸여 있어서 못 봤다. 심지어 기자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었지 본인이 서 있는 말이 안 자리는 되는 거죠. 그 차량 진입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문제는 이런 해명들이 고지 안 들릴 만큼 이미 밉상이에요. 말하자면 하는 일들이 얼마 전에 이상호 기자 네. 한테 그 놈놈해가. 놈놈놈 했잖아요. 너 뭐 하는 놈이냐? 너 정말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3번 했잖아요.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양평 문제를 취재하러 갔다. 그렇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권리를 국민이 위임한 게 언론인이거든. 그럼요. 언론인 그런데 국민을 대변한 건데. 그죠. 그 국민에 대해서 놈놈놈한 거하고 아무 똑같은 거. 네. 그래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에 설령 그 해명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못 믿어요. 마찬가지지 뭐 이 정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아니면 또 어디 가서 화상회의로 중앙대책본부하고 얘기를 했다는 동 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라고 나오는 게 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만전을 기해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이런 네. 추상적인 지시 가지고 본인은 다 했고 이걸 안 따라서 사고가 났으니까 또 수사하고 감찰해서 책임자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본인과 몇 사람 빼놓고 다 조지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수사 이렇게 되면 논리를 계속 잡고. 그러니까 나는 탓이 전혀 없고 니들이 범죄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서 다 수사하고 감찰해서 조지겠다 이 메시지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이 진실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저런 밉상은 우리가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치열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또 제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조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보면 그런 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런 재난의 피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지난해에도 그랬잖아요. 지난해에도 서울에서 엄청난 침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윤석열이라는 자가 보인 태도가 뭐 말도 안 됐던 태도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는 국무총리 한독수라는 자는 집에 다 이게 시스템이 다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건 명백한 거짓말 아니에요. 네. 그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 일정에도 없는 데를 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돌아와봐야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에게 우리가 기대를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재난 비상대책을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고 또 예방할 자산도 권한, 있고 대응할 자 모든 것 다 그렇죠.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 열쇠는 사용하지도 않고 점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사태가 났던 현장에 가가지고 한 얘기도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산사태 정도에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파악 못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 거의 네. 세월호 때 박근혜가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다 뜰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엉망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엉망이면 지시가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다음에 얘기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가 좁고 좀 힘들지만 평소에 늘 와 있던 곳이니까 그 노인분들한테 그 좀 참고 있으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재난 상태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그 충격이 더 심한데 그리고 이게 갈 곳도 없어진 그런 이세 상태가 됐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여기서부터 더 좋은 곳으로 힘들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평소에 니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좀 형편없는 것이지만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 참어. 저는 그걸 보면서 아까 이상호 기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국민들을 정말 철저하게 능멸하고 있구나. 개대기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구나. 이게 아주 명백하게 그러니까 풍부한 이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지하도를 걸어보거나 지하철을 탄 적도 거의 가마득할 것 같아. 항상 그런 걸 보지도 접하지도 않은 상태에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걸로 마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정말 빠듯하게 아둥바둥 좁은 데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쪽에는 뭐 어마어마한 땅을 먹니 뱉으니 이루고 앉아 있고 말이야. 그 지하철 5선 사건에도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미국의 예를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은 심할 정도로 사고 날 만한 지점에서부터 상당히 먼 곳에서부터 막아버리잖아요. 우리는 한참 가서야 막아버리거나 아니 이번의 경우처럼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처가 전혀 없는 그렇게 해서 그건 완전히 가서 그냥 죽게 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5번 정도 112와 뭐 경찰, 시청, 네. 도청에다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더군다나 현장 감독은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침수되기 1시간 전입니다. 1시간 전하고 1시간 40분 전에 2차례 신고를 했어요. 본인이 여기 작업 현장 감독이라고 밝히고 그 판단만 제대로 전달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이 됐으면 안 일어날 사태죠. 다른 일반 시민보다 일반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이게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이게 수차를 무너지면 역주행해서 아니 피해를 이거 하는 무너지면 경우도 큰일 있죠. 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일반 시민보다는 그 현장 감독 같은 사람은 이런 토목공사라든가 그렇죠. 건설공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훨씬 더 전문적 판단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과 1시간 전에 2번째로 신고를 한 거거든. 그랬으면 이건 굉장히 중시돼야 되는데 이제 무책임성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게 다 기강이라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예. 맨 윗선부터 만들어지는 기강이에요. 조직의 기강. 그럼요. 그리고 이런 재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윗선서부터 다 내려오는 거거든. 그 근데 비상사태로 딱 전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 도지사, 국무총리, 대통령 뭐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 장관, 행안부 장관은 지금 탄핵 중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쭉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위 공무원들의 그럼요. 예. 자세가 결정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후진국형 네.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매년. 계속 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이번에 자리에서. 이제 아까 주무부스 얘기를 하셨지만은 국무총리 행방불명이었죠. 어디로 그랬더라고요. 갔는지. 국토부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도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행안부나 뭐 이런 관련 부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주 정부의 기초적인 그러한 기능을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도대체 이 정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가? 제가 이걸 보면서 결론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에게는 국민은 없다. 이태원 때도 그랬지만은 국가가 없다 그랬는데 이들에게는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자꾸 쌓이고 있잖아요. 이 그렇죠. 일들이.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재난의 근본적인 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 위기의 재난이 지금 속속속속 지금 들이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구적인 인류적인 그러한 위기이고 여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기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의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통제하는 장치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바로 이런 모든 기후 위기 대처에 대한 것이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죠. 완전히. 석탄 네. 발전소 더 짓겠다 그러질 않나. 그 원전으로 그렇죠. 다시 되돌리겠다 네. 그러질 않나. 뭐 거기다가 기후 위기 2030년까지 우리가 반드시 하기로 네. 약속한 거를 더 늦추겠다. 시간을 더 벌겠다.
그러면 그 다음 10년이 더 괴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위기를 거죠. 심화시키는 사실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늦출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하는 짓들은 다 거꾸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가 오는 이상이요. 무슨 지붕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중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현장에서는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이런 기후 위기 대책, 한반도의 평화 문제, 불평등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그죠. 사안인데 이런 일을 해결하는 국민적 에너지를 거의 탕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력 자체를 적대시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대시하는 정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이유가 있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재난 대응의 이러한 늦장 또는 이 무관심 그리고 정말 비정상적인 그러한 자세는 또 뭐하고 연결됐느냐 하면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가 밖을 돌았죠. 갈 필요 없는 곳에 갔잖아요. 나토는 왜 가 또?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또 왜 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일정도 없었고 근데 거기에 가기 때문에 여기 못 온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분노가 유발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도대체 가서 뭘 했지?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그냥 막 퍼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사직생 생직사의 태도 뭘 하겠다는 거죠. 함께 싸우면 이런 표현을 누구하고 썼잖아요. 싸우려고. 손잡고 함께 싸우면 그랬는데 참. 참 그럼 상대방은 러시아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들 깜놀했죠 정말. 저런 언사까지도 무분별하게 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 두뇌가 파탄이 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이 국제 정세를 이해만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발언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미국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일에 가담하고 공모자가 되고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의 해외 순방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김건희의 이른바 명품 쇼핑 이 사건이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가서 안 셀 리가 있나요? 다들 그냥 아이고 번색이 드러났다,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냥 딱 보면 아 진짜 국격 떨어진다는 생각이 절로 들고 아니 나토에서 모였던 정상들이 있잖아요. 그 다 배우자하고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는 이제 대체로 박물관 다녔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배우자들 중에 명품샵 갔다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또 여태까지 이런 식의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네. 그게 뭐 현지 언론이 했지 우리 언론이 취재해서 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근데 그걸 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다 거짓말하기, 잡아떼기, 뭐 사과하지 않기 이를 다 키우고 그야말로 후한무치의 저 유체이탈 화법에 오만 이 정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호객이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됐죠.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 정상 부인이 지나간다고 호객행위가 가능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경호원 10몇 명이고 그다음 돌아다니는 데가 5개예요. 그리고 거리도 보니까 되게 멀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다니는 곳마다 호객 행위를 했고 호객 행위에 넘어간 늘 호갱이네, 호갱. 그렇지. 그래서 이 집안은 뭘 당해. 뭐 주가 그것도 당해서 돈을 받고 이것도 뭐 호객 행위에 당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떠넘기기가 아주 체질이 된.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치라는 것에서 보이는 부패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적인 그러한 여행을 하는데 사익을 취하는 게 아주 체질이 돼서 그래서 뭘 샀는지 뭐 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검찰 특활비도 안 밝히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 공사 구분 없이 살아온 사람들 같아요. 보면. 좀 더 얘기를 하면 공사 구분이 아니라 공을 사익으로 만드는. 그렇지. 공사 구분을 넘지 공사하고 공적인 거를 네, 사유화하고 네. 사익 수단으로 삼고 이게 검찰총장 그만두고 1년 만에 대통령이 돼버리는 바람에 뭘 학습할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본판이 늘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그 학습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또 없어 보이고 나는 이번에
그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그 명품 숍 이제 하는데 그렇죠. 앞에 예. 시꺼먼 우리 수행원 예, 경호원들이 예, 예. 다들 시꺼먼 옷을 입었대. 네. 그 열댓 명이 탁 들어가는 장면인가 그래 나왔어요. 그걸 보는데 왜 여름에 유럽 도시 특히 제네바나 이런 쪽 가면요 그 중동 부호들이 부인 처첩이지 처첩과 시종 아이들 해서 한 열댓 명이 까만 샤리 두르고 이렇게 일렬로 다녀요. 설에 맞춰서 그 다들 눈살 짚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엄청 돈을 쓰고 가니까 뭐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장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어디 유럽에선 다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겹쳐 보이네요. 그게 예. 딱 겹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름 돋을 만큼 국격이 떨어지는 건지 그러네요. 그리고 얼마나 이른바 후진적 행태인지 그러네요. 얼마나 예. 난 그러니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걸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그런 거죠. 그런 현실이니까. 아니 도대체 저게 촛불 혁명을 한 대한민국 저 대통령 부부 맞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치 이상의 수치예요. 예. 아니 보통은 저런 정도가 되면 국가 원수라든가 그 부인이라든가 하면은 최소한 기본적인 격의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런 것을 하면 보통의 남편이라면 국가 원수라면 당신 그건 좀 참아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게 지도를 뭐 거기서 받다 보니까 그게 안 되나. 지도를 거기서 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격이나 또는 품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내면에 돼 있지 않는 거죠.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외교하러 갔다가 이제 뭐 애써서 뭔가 하려고 노력한 거는 이 건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돼버린 거죠.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글쎄, 한 군데도 아니고 5군데를 다녔다는 거 보면 그런데 평소에 굉장히 멋지고 그런 사람이면 그리고 뭐 그 정도는 우리 돈 많아서 우리가 썼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고 그러면 또 넘어갈 사람도 많아요, 늘.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로 둘러대고 빠져나가려고 들다가 딱 잡아떼고 도무지 사과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법이 없잖아요, 보면. 맞아요. 지금 이 나라는 막 수재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김건희가 어느 차에서 내리면서 에코백을 들었어요. 그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봤어. 근데 유명한 그랬더니 사진이랬죠. 예, 안에 그 안에 있었고. 에코백 안에 딱 백 하나가 작은 백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 백의 위에 문양이 있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그걸 확대해서 보면 무슨 샤넬 백이라는 거야. 그러면 에코백은 순전히 보이기 위해서 그 에코백도 이제 그 사자 정장 아니야, 부인한테 이게? 이렇게 선물한 걸로 해서 지구를 위한 환경을 그래요? 위한 그런 걸로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용으로 과시한 하고. 거는 그렇게 해놓고 안에는 속에는 딴 게 들어있는. 그거 이제 싹 빼갖고 들고 이런 게 너무 겉다르고 그게 속다르고 이제 김건희의 본색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람들이- 본색이고 어. 이 두 부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속일 시대가 믿는 건데 그 속일 시대가 믿는 그것이 언제나 들통이 나요 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해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궁색한 지경이 되는 이런 거죠. 나는 사실은요 진짜 믿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합성 사진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비참해져. 우리가 여기에서 분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위장하고 경력도 위장하고 변조하고 해왔던 삶 자체로 권력과 재력을 쟁취하고 그걸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하는 것의 단면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샤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이 공직자의 태도일까? 자기의 삶에 저렇게 절제력이 없는가? 그리고 저렇게 사치로 자기를 두르고 존재감이 국민들의- 약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자존감도 낮고. 고통은 저는 돌보지 않는. 참 대통령실 일하는 사람들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안 됐어. 항상 있을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지어내야 되는데 열심히 지었다는 게 그거예요. 호객. 호객뿐만 아니라 그 날리면 바이든도 그렇고 다 그렇지. 열심히 지어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만 하러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가 이게 됐을까.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는 정쟁이 될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정쟁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계속 속이는 이러한 권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촛불 국민들의 그런 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명품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조작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땅이 뭐 어마어마해. 경기도는 일단 접수하고 또 강원도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닐까. 그 그림을 보니까는 김건희 양평타운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만 딱 접속시키면 불이 쫙 켜지는 그걸 하려다가 이제 들킨 거죠. 이걸 보니까는 원래 보도했던 땅만이 아니라 이 일가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땅도 있고 집권 초기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그걸 위한 공작을 쭉 해왔고 가장 중요한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럴 것 같네요. 네. 가면 갈수록 나오는 얘기들은 마음을 흉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사실로 밝힐 수만 있다. 만약 밝혀진다면 윤석열 정권은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확실하게 무덤을 판 것 같거든요. 아마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종점은 양평이 아니고 감옥. 약간의 공정의식을 갖고 있다든가 약간의 상식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가 저울을 휘게 하는 거예요. 척도가 다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나쁜 게 고속도로를 휘는 거라고 책에 써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양평 얘기를 더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면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걸 언제 알았지? 그리고 알고도 묵인했어? 어떤 태도를 취한 거야? 우리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니네가 지시했어? 아니면 지시하지 않으면서도 지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명백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경기도하고 인연을 맺은 게 여주의 지검장 할 때부터 인연이 됐고 거기에서의 이 최은수는 장모하고 관련되어 있는 땅의 문제를 수사했던 사람들 다 무마시켜주고 그 무마한 수사관을 취임식에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진 카르텔의 최종 결과가 이번에 종점 사기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이런 식으로 일을 꾸며왔고 대통령이 되니까는 이제 딱 수단이 확실하게 생긴. 그러니까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자체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제도를 쥐고 있다. 용납할 수가 없다. 이들을 빨리 축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들만 희생된다. 저 노선 변경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제성도 없고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도 너무 약하고 그렇죠. 해서 네. 그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결과로 터널과 교량을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용도 더 늘어나고 거의 1km마다 하나씩 교량이나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원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강상면 없지. 종점을 한 거를 서울 양양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서울 춘천으로 해서 양양까지 가잖아요. 이어지는, 네. 그러니까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춘천하고 여기서 이제 양평하고 춘천 이어주잖아요. 근데 그 이어주는 거를 원래는 스무스하게 이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거의 유턴하다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지도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했었잖아. 그 페북에 올릴 때 정말 그 지도가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것이 정말 그런 도로를 계획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원래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도로망 전체와 연동해서 해결을 해 나갈 때에 그때 국회 사업이 되는 것이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역 문제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러한 이 도로 구도에서도 의미가 있게 해주는 건데, 양서면을 지나서 춘천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노선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훨씬 더 깔끔하죠. 낮죠. 비용도 그렇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춘천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교통로의 부담도 분산시킬 수가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그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계획 속에서 진행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비틀어서
생기는 그 부담은 윤석열, 김건희가 재산을 털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 재산과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전부 자기가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는 거기 이제 아파트 군들이 있는데 장모 최은수라는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는 개발 부담금 0원으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정말 부정 부패로 가득 찬. 아주 오랫동안 그 축적되어 온 그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깨부수자는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경제 공동체 부부의 이권 및 부패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죠. 장모,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이권 부패 카르텔, 그다음에 검찰, 검언 유착, 네. 또 검경 유착, 뭐 검권 유착 네. 이런 유착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검찰을 중심으로 언론까지. 하는 그러니까 검언까지 그 유착 법조 이권 카르텔 이게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싹 빼고 지금 고작 하는 게 아까 그 홍수 대책 말이에요. 이제 홍수 때문에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복구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패 이권 카르텔에게 그동안 줘왔던 보조금을 다 철폐해서 글로 전용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말할 때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은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요. 예. 시민단체에 그동안 줬던 보조금을 전부 다 잘 됐다. 원래 폐지하겠다고 계속 해왔는데 이번 재해를 기화로 더 빨리 더 전면적으로 다 폐지해서 예산을 다 돌려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했거든. 실업급여까지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실업급여. 그러니까 실업이라며 그게 참나 정말 사람 없는 사람들 그 간까지 빼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봐요. 지금 저 시민단체들 중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 각종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건 행정 혁신의 그럼요. 필요로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의 공적 체계가 못하는 걸 감당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공사 협력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거야말로 예. 이제 그걸 마치 협력 적선을 행정이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무슨 시민 특혜가 조직이 아니거든. 생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 국가가 움직이는 것은 기본의 어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실피줄까지 못 가면 실핏줄의 기능을 담당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파트너십이라고 네. 그랬고 그게 파트너십 거버넌스죠. 넘어서 그렇죠. 네. 가버넌스라는 이름을 써왔잖아요. 협치나 공치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 반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업적을 그렇죠. 냈거든요. 네. 이걸 다 뜯어서 없애겠다는 다 없앴어요. 뜻이에요. 네. 그리고는 무슨 시민단체가 천하의 이권 부패 집단으로 모으는데요. 그런 사실 이권 부패 카르텔의 가장 중심인 건 자유총연맹 같은 극우 단체들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어마막지한 돈들을 주고 여기는 감사 이런 걸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우파 정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웃선해서 낭비되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여기 이른바 진보적 시민사회 또는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럼요. 네. 그 아주 출신부터가 엄격한 다르고요. 회계와 직접 예. 뭐 재정의 최근 해봐. 투명성과 보세요. 지난번에 그런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탈탈탈탈 털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게 네.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언사하고 모욕적인 언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 보는 거에 전문가예요. 그냥 검사적 시각이야. 나 말고 딴 놈은 다 저 잠재적 범죄자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까지 뒤집으시오. 그러니까 그 귀신이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할머니들한테 간다고 생수를 그 저 슈퍼에서 생수를 샀어요. 1,500원이야. 그것을 검사가 이게 할머니들한테 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 못 하잖아. 그래서 횡령으로 넣은 거예요. 이런 1,500원까지를 그렇게 해놓은 자들이야.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지금 뭐 거의 이게 노골적으로 검찰 특활비도 1억 5천만 원 종이 한 장으로 딱 영수증. 뭘 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달에 8억 쓰고 270원 현금으로 쓰고 어디서든지 내놔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내놓고
범죄 조직이죠 이게. 하승수 아. 변호사가 그 검찰 특활비 문제로 5가지 범죄를 음. 저질렀다고 정리해서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자료 없어요라고 거짓말한 거라든가 아니면 백주로 낸 거라든가 뭐 지멋대로 쓴 거서부터 해서 줄줄이 죄라고 5가지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자기는 안 보잖아. 이를테면 혈세인데 이게 투명해야 되고 세선 안 된다 뭐 이런 말 보면 요새 짤이라 그러나 쇼츠라고 그러나 뭐 있잖아 이렇게 도는 거. 거기 윤석열 후보 시절의 발언을 보면 정말 본인한테 100% 해당하는 얘기를 그러죠. 예. 하고 있어요. 정말 웃음이 나지 그걸 보면은. 이게 바로 이게 아까 추미애 전 장관이 적반하장이라는 썼던 거죠. 적반하장 정권이다. 그렇죠. 그게 그래요. 두려우니까 임꺽정 소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세기 이 정도로 우리가 끝내고요. 지난번에 동북아시아의 세계 체제 변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어서 18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어떤 정세였는가, 이게 도대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교훈을 줄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 아, 이 재밌어.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70년대를 주목한 까닭은 이때가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그런 거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60년대에는 홍경래난부터 시작을 해서 62년, 1811년에 홍경래난, 그리고 그 다음에 62년에 진주밀란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이 조선조의 봉건 체제가 요동하고 민중들이 격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럴 때 이제 철종이 죽고 그 다음에는 고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고종이 직접 통치를 못하고 대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세가 어떠냐면 중국이 애판 전쟁 1차, 2차를 겪으면서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분할하는, 그러니까는 중국이 뭐 하늘로 알았다가 하늘이 쪼개지는 거죠. 이러면서 조선조는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아찔한 거였습니다. 1820년생인데 대원군이 64년에 집권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40 중반 정도에 조선을 통치하는 겁니다. 거의 혼자 홀홀 단신으로 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까지 여겨집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66년에 가톨릭 신자시잖아요. 특히 병인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저게 한 6년 정도 되는데 71년인가 정도에 끝나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1만 명 정도. 네, 맞아요. 8,000명 넘게 6년 동안. 근데 그 시기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해적선, 또 그 시기에 병인양요, 프랑스,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런 식의 거의 한 몇 년 사이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보면은 병인 박해는 12명의 신부 가운데 9명이 처단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저 그림에서처럼 도처에서 한 몇 년 동안 천주교 신자들이 씨를 말리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에 쳐들어가서 원명을 불태우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보통 이게 안 되겠구나 하면서 천주교가 바로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의 세력의 앞잡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대원군은. 이들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내부에서부터 조선이 붕괴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죠. 한편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한편은 너무나 좀 가혹했던, 대원군의 내정 개혁에 대한 역사적인 긍정적 측면과는 별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실책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고 부르는 프랑스 군대의 침략, 그리고 미국 군대의 침략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강화도 지도인데 바로 들어오면 양화진 지나서 서울, 한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목전이죠.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인양요에는 프랑스가 강화도에 규장각이 외라고 되어 있는데, 규장각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전란이나 화재를 대비해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가져가 버렸죠. 네. 그 오페르트는 남현군 그 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한, 그죠. 네,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이게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강화도 초지진에서 저렇게 깃발도 뺏기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격퇴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나 또는 미국이나 이 조선반도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그 정도로 끝난 거죠, 사태는. 그런데 대원군이 볼 때는 프랑스와 미국을 격퇴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세국 정책으로 해서 외적을 물리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무장 해적선이죠. 제너럴 셔먼이라는 사람은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장군 이름을 따가지고 무역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장한, 무역은 말로 해서 거래해야 되는데 말로 안 되면 총포로 쏘는 거예요. 이게 해적선이죠, 이게. 근데 이게 대동강을 거쳐서 들어와요. 대동강을 거쳐 들어오면 뭡니까? 바로 평양이잖아요. 근데 이때 평양에 누가 평양 감사냐?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박규수. 바로 박 교수입니다. 근데 박 교수가 도대체 누구냐? 박 교수는 바로 박지원의 손주입니다. 열하일기. 그러니까 실학의 계보예요. 근데 이 박 교수가 기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김옥균 등등의 개화파예요. 그러니까는 이 박 교수라는 사람이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그 파편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세 앞에서 박 교수는 60년대, 70년대에 이르는 이 모든 동북아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봐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지금 봤던 이런 이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이게 바로 개화파의 시작이에요. 이 개화파는 그러니까 그냥 개화파가 아니고 실학의 전통,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성찰, 그걸 기반으로 한 박 교수라는 정말 뛰어난 인물의 지도 하에서 동북아시아 19세기의 중후반 이후의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아주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개화파들이죠. 이게 그 전에 그래서 갑신정변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우리나라의 혁명이죠. 그 1884년인데 2년 전에 바로 저게 이모군란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쌀라는 쪽이죠. 이모군란을 통해서 조선의 한계를 보고 이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저런 민란, 군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는 조선은 식민지가 될 것이고 낙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청년 제사들이 김옥균이 보면은 아까 봤지만은 김옥균이 1851년생이에요. 1884년에 갑신정변 때 몇 살입니까? 30대 중반도 안 됐던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그죠. 이 청년 제사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갑신정변으로 부르지 말고 갑신혁명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신정변은 진행도죠. 3일 만에 정권을 딱 잡고 그래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죠. 민중 기반이 약했고 그다음에 일본의 과도한 의지를 했고 청의 기습으로 해서 정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지만 저 갑신혁명의 개혁의 근간이 이후에 갑오개혁의 뿌리가 돼요.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김옥균이 갑신혁명의 기본 모델을 어디서 찾느냐면 명추신이 아닙니다. 일본은 영국처럼 갔으니까 우리는 프랑스처럼 가겠다. 조선은 아시아의 프랑스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을 모델로 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보세요. 사진을 보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있죠. 이게 나폴레옹식의 모습이거든. 근데 저 나폴레옹은 과거에는 프랑스 혁명을 세계적으로 전파한 인물처럼 된 존재인데 해외의 프랑스 혁명의 국제화와 관계되는 인물로 이해한 거예요. 나폴레옹을. 근데 이 개화파의 인물들 보면은 박영호, 서강범, 서재필, 김옥균 등등의 이 복장 모습을 보세요. 똑같죠. 딱 우리는 혁명가라는 거지. 그리고 일본과는 다른 형태의 길을 간다. 프랑스 혁명. 그래서 조선은 아시아의 프랑스라는 모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지만은 일본에서 나중에 중국으로 가서 이홍정하면서 담판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홍정에게 암살을 당하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놓고 격투를 벌이는데 그와 같은 그레이트 게임 대결투라고 할 수 있죠. 패권 체제. 그것이 아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의 세공들을 빠져들어가는 거대한 그레이트 게임의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고뇌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다. 오늘날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등의 주변 정세가 새로운 재편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그레이트 게임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의 강의로 마칩니다. 아, 박수. 혹시 뭐 질문이나? 근데 원래 네.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 규정력이 되게 한 100년 가더라고요. 그래요. 보면 그렇죠. 그 지금 1860, 70년 동북아시아를 이제 중국은 어땠고 한국은 어땠고 조선은 어땠고 러시아는 일본은 어땠고, 이런 것 네. 쭉 보잖아요. 이 질서가 한 100년 간 것 같고요. 그렇죠. 보면은. 네. 되게 그 후로는 지금 보면 이제 일본, 독일이 패전을 하고 나서 여전히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에 못 들어가잖아. 아무튼 그 질서가 여전히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서는 지금 다시 미국 일극 체제가 변화되는 시점 아니에요. 지금 그 다극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위기고. 위기죠. 미국은 네. 위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번에 윤석열이 한 거는 진짜로 전쟁 당사국한테 가서 사즉생 생즉사로 네. 손잡고 싸우자고 그랬거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무슨 군사 동맹을 맺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적대감을 그냥 노출을 시킨 것이고, 우리가 이제 통일을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면 그래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한 당사자를 구성하고 있는 러시아가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러시아를 완벽하게 적대화시킨 짓을 한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자임에서 신냉전의 천병으로 지금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 풀 베팅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 다시 지금 변화하는, 그러니까 지금이 아까 1860, 70년대에 해당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지금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나갖고 미국에 풀 베팅하고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쁜 그래서 그 효과를 맞습니다. 가져올 수밖에 없고 해서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960년대에 중국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체제가 있잖아요. 또 일본과 미국, 영국까지 포함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 체제가 있잖아요. 이 추가 이렇게 기울면서 유라시아의 힘이 기울고 아시아 태평양 체제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다 이게 다시 이렇게 유라시아 체제가 다시 올라오면서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유라시아 아시아 태평양 체제의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쯤에서 우리가 이 저울추를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잡고 우리의 생존과 또 우리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과 이런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복합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의 동북아시아 둘러싼 패권 체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중 격돌해진 패권 경쟁 시대에 미국이 과연 중국과 러시아를 다 적대화한다든가 싸울 여력이 있겠느냐,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변함없이 패권 경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그럼 러시아하고는 미국은 언제든지 어느 정도 다시 친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순간부터. 안 그러면은 미국이 세계 전략을 하기가 어려울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자칫하면 말이에요, 진짜 못 주고 뺨 맞는 거 있잖아. 그런 방식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 미국의 현실주의 지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북한 적대시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북미 국교 정상화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시작하라고 공식 문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무조건 바뀌게 돼 있거든. 그런데 지금 미국에만 풀 베팅하고 무조건 남북 대립 관계에 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한테 뺨 맞을 뿐만 아니라 미국한테 뺨 맞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그리고 높아지는 동아시아의 거거든요. 정세 변화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완전히 놓치는 그래서 거죠. 이것은 전쟁 동맹 자체를 해체하고 방금 예시했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평화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러고 지금 뭐 그렇지. 미국과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니에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국과 일본도 아니면서 우리가 가장 하위 동맹, 하위 파트너로서 올라타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너무나 위험한 거 같아요. 그 자신이 가장 유리한 고지가 따로 있는데 그 고지는 내주고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는. 자, 우리 슬슬 이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책 하나 소개할게요.
제 책입니다. 예, 이게 동화독법인데 문광부에서 우수 도서로도 사실은 이번에 나온 책은 아니고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2012년에. 그런데도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특히 교사분들한테. 여기 이제 열 몇 개 정도의 우리 동화, 전설, 우화 이런 거를 담아냈는데요.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 뭐 신데렐라, 신청전 이런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런 이 우화나 전설, 동화를 새롭게 해석하자가 아니라 이 안에 원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 라는 걸 추적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 저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오늘의 시대에 세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한마디 보태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여기 사실 이 책을 읽고 제가 상당히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럼 미운 오리 새끼가 뭐 못나게 살다가 나중에 백조가 됐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김민웅의 동화 독보에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백조가 된 그 백조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원래 태생이 백조였어. 을을 주장하는 건데 나는 몰라봤던 거잖아.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의미로서는 그 얘기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오리는 뭐지? 오리하고 백조는 계급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을 지탱하는 구도잖아요. 이거는 좀 달리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그래서 던진 거죠. 백조가 됐을 때 백조로서 행복하게 사는다기보다는 백조로서 다시 오리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백조가 됐으니까 오리는 계속 백조를 부러워해야 되나? 그런 세상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백조와 오리가 그런 차별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굉장히 새롭고 네. 읽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저 진검다리 교육공동체에서도 우리 김용 선생님 네. 초청해서 동화독법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오셨던 선생님들이 깜놀했잖아요. 그렇지. 아, 이렇게 저런 볼 수 독해가 있구나. 있구나. 많이 알려주십시오. 스테디셀러를 노리고 계시네. 아니 촛불행동에서도 제가 강연을 할 때 여기 있는 이야기들 몇 개를 추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언젠가 또 여기에 있는 얘기 또 여기 없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네요 다들. 예. 수고했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치고.